네. 대선으로 이제 윤석열 맞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네. 네. 부동산 이슈로 그 승패가 좀 갈렸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아마 부동산 이슈만 들어갔으면 아마 큰 표 차이로 이기지 않았을까. 그만큼 이제 그 부동산 민심은 사실 그 민주당을 떠났다라는 게 이제 거의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좀 네. 약간 이제 다른 이슈와 겹쳐서 네. 많이 접전 양상으로 벌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이슈만 본다라면 네. 사실 이제 민주당을 떠난 표가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지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오히려 부동산 이슈만 있었으면 더 큰 격차가 벌어졌을 제가 것이다.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이슈만 있었으면 오히려 뭐 거의 10% 이상 차이 나는 표로 당선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막판에 이제 뭐 젠더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맞물리면서 네. 이제 접전 양상을 보이는 걸로 끝났죠. 예. 그러면은 네. 그 많은 분들이 네. 그 부동산 규제 완화 네. 아무래도 그런 걸 더 원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그 많이 이제 민주당을 등 돌린 걸 원인을 살펴보면 사실 이제 집값이 올라갔냐 내려갔냐 이거보다도 네. 집값은 올라갔는데 세금으로 다 묶어버리니까 집값이 올라간 효과를 못 누리는 다주택자들의 분노가 쌓여 있고 그다음에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안 사고 버티거나 아니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집값이 너무 급등을 하는 바람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 집 마련하기에도 벅차고 그렇다고 이제 집을 사는 걸 아예 포기한 사람 같은 경우는 네. 그럼 전세가라도 안정시켜줬어야 되는데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오히려 전세가를 더 폭등시켜 놓으니까 그러니까 주거 안정이 그냥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무주택자들의 분노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다주택자는 세금 이슈, 무주택자는 이제 그 주택의 급등과 전세가까지 불안해진 거. 그렇죠. 그러면 다주택자, 무주택자 둘 다 어떻게 보면 표를 잃은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대선 전까지는 네. 약간 그 조정론 또는 하락론이 네. 조금씩 고개를 들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흐름이 좀 나타날지 예상을 하시나요? 네. 사실 저는 이거를 가장 원론적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네. 네, 원론적으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가 과연 어떤 시장을 원할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세금 풀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이제 풀어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잘 고민을 해야죠.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이걸 겁니다. 지지자들이 원하는 건 알아요. 압니다. 네. 아는데 과연 이거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부작용, 오히려 이제 큰 부작용, 집값 상승이 너무 크게 일어나서 이제 오히려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마저 오히려 이제 등을 돌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정부는 어떤 걸 과연 추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과연 상승을 원할 것인가 아니면 안정을 원할 것인가 아니면 하락을 원할 것인가 이런 기조 속에서 이제 세금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근데 냉정하게 지금 이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지금 첫 번째 이제 공급 문제에 있어서는 거의 250만 가구 이상 네. 공급을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집값 안정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집값 상승을 원한다라면 굳이 공급을 많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네요. 네. 공급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공급을 안 해야 오히려 집값 상승하니까 공급을 적당하게 그냥 적당하게만 하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 네. 사실 이것도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이제 측면이 강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정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 시간차가 생기거든요. 시간차라는 게 뭐냐면 자,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풀어줬어요. 풀어주면 사실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매수 효과가 생기죠. 매수 효과. 더 그거 호재로 받아들여서. 그렇죠. 호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매수자한테 호재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네. 매수 효과가 생겨요. 그리고 이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매물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대선 딱 끝나고 시장에서 약간 나타나는 흐름이 매물이 약간씩 잠기는 거죠. 매물이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정책이 나올 것을 기대해서 이제 매도자들이 이제 집을 이제 파는 거를 뒤로 미루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집을 이제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일기 신도시나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를 해서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안정을 바라고 이제 추구하는 정책인데 이게 자칫하면 이제 상승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이 되는 거는 이게 한참 지나서 일이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지금 대상이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 통과 안 한 데들은 오히려 이제 호재로 작용해서 막 이제 안전진단 통과하겠지 이렇게 막 작용하고 그리고 안전진단 통과하고 재건축 이제 추진될 때까지 시간은 꽤 걸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시간차가 생기는 기간 동안 잘못하면 폭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규제를 막 풀어버리면 그동안에 지금 산불을 예를 들어서 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산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불씨들이 남아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현재. 네. 그래서 소방관들이 그 작은 불씨마저 없애려고 계속 지금도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게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까지 하락 조정으로 가는 느낌이었지만 실제로 불씨는 충분히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산소 공급을 확 해버리고 불씨가 될 만한 것들을 요인들을 확 부어버리면 기름 부어버리고 이러면은 불이 활활 타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참 이런 시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민스러운 정책을 추진해야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집값이 서울 수도권 위주로 좀 봤을 때 광역시까지 좀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오를 가능성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로 오르냐면 사실 이제 옛날처럼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오르는 현상은 이제 거의 없어요. 거래가 없으면서 그러니까 매물이 잠기고 호가를 올리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안 샀단 말이에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호재가 작용하면 누군가가 가서 사버리죠. 소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소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뻥튀기 할 수 있는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딱 들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재건축, 재개발 같은 새 건물은 지어야 되는 거고 노후가 되니까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빨리 공급을 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것도 사실은 그게 사실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했어야 돼요. 미리. 문재인 정부가 너무 이 수요를 억제는 데만 포커스를 맞추고 공급을 늘리는 데는 등한시한 측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는 것도 하지만 공급을 늘리는 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시장이 좀 빨리 안정화되는데 이거를 상승장에서 이거를 추진하면 더 빨리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서 이제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그 정부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용인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어차피 이거는 뭘 해도 이만큼은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 뒤를 대비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주고 이제 다른 방면으로 수요를 억제는 그런 정책을 썼으면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쯤 이제 완전히 이제 하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늦은 측면이 있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추진했을 때 지금 이제 잘못된 흐름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미 시장이 약간 조정 하락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더 이제 공급을 해야지라고 해서 한다라면 잘못하면 다시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상승하게 만들지 않고 하락으로 그냥 꾸준히 연착륙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많거든요. 굳이 재건축 재개발을 건들지 않고도. 왜냐하면 지금 보면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하락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상승해야 맞는 거죠. 공급이 부족하다라면. 근데 지금 꽤 오랜 기간 지금 하락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지금 공급이 진짜 부족한가?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서 참 바라볼 측면은 수요 측면이죠. 수요 측면. 그러니까 수요가 정말 이 집이 부족해서 사려고 하는 수요냐 아니면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나타난 수요들이 더 많냐. 네, 이런 측면을 고민해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다 따져봤을 때 사실 집값 상승에 기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집값 상승이 없어지면 이 수요는 없어지는 거예요. 네. 추경 매수로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집값 상승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는 일종의 공포 수요도 있을 수 있고 투기 수요도 있을 수 있고 뭐 여기에는 이제 가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집값 상승이 안 이루어지면 이 수요는 없어져요. 그럼 정상 수요만 남으면 이 정상 수요만 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 무주택자들이 이제 주요 수요자인데 무주택자들이 사기에는 집값이 너무 또 비싸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거를 추격으로 매수하기에도 부담스러운 가격대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수요도 뒤로 미루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또 그거를 뒷받침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무주택자들이 지금 주거 안정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내 집 마련 수요로 전환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전세가 안정이 돼 있거나 하락한다라면 굳이 내 집 마련으로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동안에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가도 급등을 했어요. 전세가도 급등을 하니까 이게 매매 수요로 많이 전환된 거예요. 매매 수요로. 예. 그러니까 집을 사실 안 사고자 하는 무주택자들도 정말 많거든요. 네. 아마 정부가 사라 어떤 제도를 막 동원해서 사라 해도 일정 비율 이상은 아마 절대 안 살 거예요.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 이 비율이 있거든요. 네. 40% 거의 우리나라 그 비율 자가 보유 비율로 해서 40%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40% 정도가 거의 마지노선인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집을 안 사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세입자분이 예를 대충 얘기한다면 사업하는 분은 집을 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돈이 더 많으니까. 그러면 내 돈이 집에 묶이는 돈을 더 줄여서 그걸 사업에다 투자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훨씬 더 자기의 재산 증식에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집을 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아예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도 많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임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데이터로 보면 임대차 3법 전후해 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 한 3만 한 8천 건 정도의 전세 매물이 있었다가 확 줄어버려요. 8천 대까지. 네, 급감을 해버리죠. 아, 벌써 그렇게 나타났어요? 네, 옛날에 임대차 3법 때, 임대차 3법 네. 딱 적용했을 때. 네. 근데 지금 매물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지금 전세가 조금 생겼나요? 많이 늘었어요. 거의 네. 임대차 3법 이전으로 거의 회복을 했어요. 매물 수가.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게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임대차 3법 이전에 있던 효과보다 더 안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임대차 3법의 효과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일정 정도 수가 묶인다는 거예요. 네. 네. 계약갱신 청구권 쓰면서 묶이잖아요. 시장으로 나오는 수가 줄어드는 거죠. 예전 임대차 3법 이전보다. 네. 그러면 매물이 이만큼 늘어났으면 임차인의 수가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 높아진 가격도 떨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전세가 이제 하락 안정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럼 굳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필요가 있나.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정상 수요를 수렴하는 건데. 네. 그러면 지금 계획된 공급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굳이 막 늘리려고.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제 윤석열 후보 때도 그 공급을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냈었잖아요. 거기에는 원래 계획된 공급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250만 원에.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공급을 늘리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분양 예정된 물량들을 보면 거의 1년에 30만 가구 이상이에요. 네. 그냥 저절로 그만큼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2022년 예정된 거는 거의 40만 가구에 육박하거든요. 40만 가구.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조금 더 보태는 거예요. 사실 공급을. 250만이라는 건 5년으로 치면은 1년에 50만 가구잖아요. 10만 정도 더. 10만 정도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공급을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해도 공급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럼 수요가 줄어들면 그러면 이제 공급이 남아도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리하게 또 공급을 늘리면 이게 연착륙이 아니고 이제 경착륙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상승했다가 약간 하락폭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공급과 수요 측면을 뭐 한 정권의 그 기간 동안 균형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 극단으로 좀 측면이 있어서 그렇죠. 좀 이런 문제가 벌어졌고 근데 또 이제 새로 들어오는 정부가 좀 우려되는 건 또 다른 극단으로 가서 너무 공급이나 이런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또 균형을 못 잡고 하락으로 굉장히 많이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의 정책은요. 지금 정책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상승장 때 이루어진 정책이에요. 상승장. 한참 상승하고 있을 때, 시장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막아야 돼. 안정화시켜야 돼. 그러면 뭐야?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공급하려고 해도 땅이 있어야지. 땅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돼. 이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온 정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냉정하게 보면 지금 상승장인가요? 아니잖아요.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미 시장은 지금 바뀌었습니다. 정책위로 지금 넘어가서 이제 하락을 바라보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지 상승장에서 해놓은 정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약이라고 해서 지켜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이제 정부가 냉정하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균형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그 새 정부의 중요 그 정책 기반자분들이 정말 곰곰이 따져봐야겠네요. 그렇죠.